저는 그 MSCI라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투자 자문사를 분석했고요. 먼저 기업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 업종은 금융 서비스업이며 산업은 그 금융 데이터와 그다음에 외환 거래, 주식 거래에 관련된 산업이 있습니다. 시총은 한 50조이고 S&P 500 순위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못 넣은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643불이고 최고가는 667불, 최저가는 336불입니다. PER은 73배이고 S&P 500 평균 PER이 한 30인데 그거 대비해서 꽤 좀 고평가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배당률은 0.68%이고 발행 주식은 8,200만 개이고 유동 주식은 한 8천만 개 정도입니다. 기업 개요는 기업에 대한 설명은 그 모건 스탠리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회사의 자회사로 투자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고객은 이제 기관 투자자 혹은 이제 뮤추얼 헤지 펀드와 같은 자산 운용사, 그다음에 뭐 국부 펀드, ETF를 제공하는 블랙락이나 뱅가드 등의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 업체입니다. 판매 상품은 이제 우리가 잘 들어봤던 ETF를 구성하는 인덱스와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트폴리오 리스크 및 성과 분석 자료,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기업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기준 등을 어드바이징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관련해서 20만 개가 넘는 인덱스를 보유하고 있고 매출의 대부분은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신규 시장을 뭐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약간 돈 복사기처럼 안정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MSCI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반적인 MSCI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CI라는 것은 이제 특정 시장 산업 내 주식들의 전체적인 주가 변동 상황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이제 지금 주식 시장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가 필요한데 그러한 지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MSCI는 이제 그 인덱스를 구성할 때 뭐 가격 가중 방식이라고 다우존스 인덱스는 이제 이 주식 가격으로 이제 그 인덱스를 구성하고 뭐 동일 가중 방식, 뭐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있는데 MSCI는 주식시장 유동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높을수록 뭐 순위가 높이 있고 낮을수록 낮게 있는 식으로 이제 지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MSCI가 왜 중요하냐면 뭐 대형 자산 운용사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곳들이 자금을 운영할 때 지금 시장 상황 혹은 그 글로벌리하게 나라별 주식 상황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가 필요할 때 이 회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MSCI는 그걸 추종하는 자금이 지금 하나로 한 1경 4천조 원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금액이 이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금 펀드의 자금의 94%가 MSCI 지수를 추종하는 것처럼 그만큼 그 주식 시장에서 투자 기준으로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MSCI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국내 주식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이 MSCI에 편입되고 어떤 기업이 편입되지 않는다를 보는데 그 편입됨을 보면 패시브한 인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유 종목이 MSCI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주가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들고 그 한국은 이 MSCI에 이제가 뭐 선진 시장, 신흥 시장, 프론티어 시장이라고 세 가지를 나누는데 중국과 한국이 이 신흥 시장에 포함되어 있고 선진 시장에 포함되어 있을수록 그 글로벌 금융 자본의 비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뭐 박스권을 넘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주식 발전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MSCI에서 뭐
자의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해야지 선진시장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이제 MSCI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좀 눈여겨볼 것은 이제 5월, 11월, 2월, 8월 이렇게 이제 그 MSCI에 리밸런싱을 하는데 특별히 5월과 11월에 리밸런싱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수급을 보고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이 지표를 이용해서 이 마켓 타이밍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번외인데 그 MSCI 결국 MSCI가 이제 ETF를 만드는 상품이라고 했는데 그 ETF와 이제 인덱스 펀드는 다른 것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이제 사고 파는 게 자유롭지만 인덱스 펀드는 사고 파는 게 자유롭지 않아서 그 차이가 있고 인덱스 펀드는 이제 펀드 매니저가 재량으로 약간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 수 있는데 ETF는 거의 완벽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기업을 선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한마디로 전 세계 주식시장의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본주의가 있는 한 투자 시장이 계속 생존해 있는 한 이 기업은 계속 죽지 않고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장투형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종목을 발굴한 아이디어는 그 테슬라 초기 투자자이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가장 혁신기업 장기 투자자로 유명한 롬바론의 이제 뮤추얼 펀드 중 그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거기 성장주 펀드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일단은 분석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업을 선정하게 됐고 ETF에 기반이 되는 인덱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ETF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앞으로 더 커질 산업이라 생각해서 좋게 판단을 했고 수익 모델 자체가 구독 모델이며 B2C가 아니라 B2B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과 그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10년간 주가 흐름을 볼 때 코로나에도 크게 빠지지 않았고 2018년 미중 무역 정제 있을 때도 주가 변동이 적었으면 꾸준히 우상향했고 10년간 한 20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안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 특징상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 위주의 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처럼 매출 추가에 따른 뭐 변동비나 고정비의 영향이 매우 적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고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매년 넘치는 현금으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거는 매년 이제 자사주 2019년과 2020년에 자사주 소각을 얼마나 했다는 거를 이제 표시한 이제 제표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매출 구조는 구독 모델과 그다음에 에셋, 그러니까 인덱스 기반 수수료와 그다음에 구독 아닌 일회성 매출로 나눠져 있고 대부분 구독 모델의 매출이 제일 높습니다. 그 구독 모델 관련해서 그 인덱스 세그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 MSCI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와 NSCI 인덱스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산이 운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의 굉장히 많은 수익으로 가고 있고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리포트 정도만 보는데 기관 투자자들이나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나 포트폴리오 분석 자료 같은 것을 많이 봤는데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직원을 새로 뽑거나 거기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기보다 그냥 MSCI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를 손쉽게 아웃소싱해서 받아보고 있고 이 매출 동안 한 2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사업부에는 이제 ESG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인덱스도 그리고 그 분석 자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규모는 1경원 정도 되고 시장 점유율과 시장 전망 그러면 매출 규모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사업 보고서도 보고 여러 가지 뒤져봤는데 실적으로 정보가 많이 안 나와 있고
아무래도 B2B 기업이라서 좀 정보 찾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기업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B2B 기업답게 일단 주요 고객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메인 이제 주요 고객입니다. 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연금 펀드나 그다음에 뭐 은행 같은 곳, 그리고 뭐 브로커, 그다음에 뭐 커스터디라고 해서 이제 자산을 보관하는 거, 그다음에 뭐 로보드바이저와 같이 그냥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고, 좀 특이한 점은 그 ETF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가 뱅가드와 블랙락이 있는데, 블랙락이 만든 ETF는 이제 iShares라는 이제 브랜드명이 붙는데, 뭐 대표적으로 IVB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 ETF의 그 ETF를 구성하는, 그 ETF는 이제 MSCI에서 만들고, 그 OEM처럼 브랜드명만 이제 블랙락 비트로 해서 iShares로 붙고 있기 때문에,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커지면 자동으로 이제 MSCI ETF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러한 이제 금융 상품과 그다음에 리스크, 그다음에 뭐 자산 금융 관련에 대한 니즈를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투자 의사결정에 맞는 툴을 제공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뛰어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모델링을 하고 데이터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파트너십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이제 거의 뭐 금융의 역사와 이 회사가 가는 방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초기에는 이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매니저를 상대로 했다가, 이제 뭐 헤지펀드, ETF, 그다음에 뭐 다양한 보험사까지 해서 나중에는 패밀리 오피스, 그러니까 개인 자산인데 돈을 되게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뭐 연금 펀드까지 계속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을 목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우위나 뭐 제품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좀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나중에 찾게 되면 다시 추가할 예정이고, CEO 부분을 봤는데 1998년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CEO는 이제 미스터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200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역임을 하고 있고, 98년부터 이 모건 스탠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영인 변동이 적기 때문에 회사가 그만큼 좀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 경영인 리스크가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기업의 재무 관련된 것인데, 매출은 ETF가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거의 30%에서 40%로 가고 있으며, 영업이익 증가율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지금 P/E 레이시오가 2017년, 8년 대비해서 꽤나 높은데, 지금 대부분 좋은 자산이라 생각되는 주식은 다 비싸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주가가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는 것도 뭐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이 성장주에 좀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주는 93%가 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내부자가 3%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은 기업 임원 간의 가족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기관 보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주 친화적이고, 주가를 올리려고 이 기관들이 애쓰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 예상은 640불 정도인데, 저는 한 최소 10년 이상 보유할 거라서 앞으로
또 ETF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 생각해서 거의 뭐 10배 이상 수익이 날 때까지 팔지 않을 계획이고, 그 팁 링크라는 그 애널리스트의 주가 컨센서스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현재 570불에서 720불 정도로 주가 밴드를 보고 있어서 지금은 좀 사는 게 약간 막 엄청나게 스트롱 바이는 아니고 약간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사면 좋다는 정도로 이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Q&A는 MSCI 투자의 중점과 그다음에 경제적 해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그 인덱스 관련 매출이 전체 60%이며 그 매출 중에 대표적인 기업인 블랙락이 1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블랙락이 뱅가드 대비해서 ETF 점유율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이고, 그 인덱스 산업 자체를 뭐 신규 기업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 브랜드와 그다음에 충성 고객이 많고 라이센스 구매가 뭐 정부에게 허가를 받아야 돼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해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 75%가 이제 구독 매대이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수익이 창출되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투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제 툴을 제공하는 것이라서, 이게 아무래도 B2B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떠한 기업을 분석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어떠한 막 분석 툴이나 데이터를 우리가 거의 뭐 네이버 증권이나 혹은 뭐 야후 파이낸스 같은 곳에서 보기 때문에 좀 저희에게 감은 오지 않지만, 제가 뭐 이렇게 펀드 매니저 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되게 막 다양하게 덮여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뭐 휘황찬란하게 뭐 자료를 분석해서 주는 게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ETF를 만들어서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ETF가 있는 한 계속 매 주기적으로 라이선스비를 받아서 이제 돈을 법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게 기업이 막 정보 자체가 막 기업 분석을 많이 읽어봤는데 막 잘 없어가지고 제가 좀 횡설수설 같은데,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저는 그 인덱스를 만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네네. ETF를 만드는 거요. 보통 네. ETF를 그러면 네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 그러지? 바이오 산업 인덱스를 만든다, ETF를 만든다 그러면 요런 데에서 미리 그 구성 종목을 만들어 놓고 다른 그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따른 거 수수료를 내고 그거를 따라서 사는 건가요? 자산운용사 자체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ETF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봤는데, 인덱스를 네. 그 전체 에쿼티 유니버스라고 해서 전 세계 이 자산 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을 뽑아내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을 뽑아내고, 거기서 그 MSCI가 이제 기준에 맞는 투자 시장을 골라낸 다음에 그 중에서 이 시가 총액이 높은 순서대로 해서 뽑아내서 그 지수를 만드는데, 만든다고 합니다. 제가 답변이 됐나요? 근데 이 ETF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얘네가 모든 ETF에 관련되는 건 아니죠? 그 MSCI 관련된 것만 ETF를 말씀하시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 궁금했던 게, 네. 아까 IVV 말씀하셨는데 이게 네. S&P 500 추종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S&P에 수수료를 주는 게 아니라 얘네한테 수수료를 주게 되나요? 그게 좀 궁금해 네. 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S&P 500도, 그러니까 그 S&P 500이라는 거는 인덱스이고, 네. 그 인덱스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그 기술을 이제 블랙락에 제공하는 게 이제 MSCI고, 그거를 이제 브랜딩화해서 파는 게 블랙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한국도 보면 인덱스 네.
그 추종하는 ETF들 많잖아요. 아, 네, 막 이게 예를 들어서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진 않아 가지고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인제 실제로 IVV보다 스파이 같은 게 훨씬 많이 팔리는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뭐가 많이 팔린다고요? 스파이요. 예. 제가 그 뭐지? 이게 핀비즈 사이트가 보이시나요? 예, 보여요. 여기 보면 이게 뭐 스파이도 많이 팔리고 iShares도 많이 팔리고 뱅가드도 많이 네. 팔리고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던데 뱅가드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여기 이거 SPDR 회사도 들어가 봤는데 결국에는 이거 MSCI가 이런 회사들에게도 데이터도 제공하고 ETF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다 MSCI만 쓰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쓰는지는 저도 그건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데 이게 IVB 외에 되게 iShares 붙어 있는 게 되게 막 많거든요. 찾아보면. 네. 그래서 저는 좀 크지 않나 생각했고 제가 알기로는 뱅가드와 블랙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ETF에서는 가장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는 블랙락이 알려진 게 스파이가 하는 모든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ETF는 그럼 얘네가 다 그걸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를요? 거의 뭐 한 영국에 그런 ETF 제공하는 회사 하나 있고 미국에 제공하는 회사가 뭐 한두 개 있고 하는데 거의 뭐 5개 밑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기사 찾아보고 있었을 때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막 자료가 많이 안 나와 있어서 저도 좀 이렇게 찾아보는데 좀 답답한 면이 좀 많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 일단은 저희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MSCI 편입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민감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통 리포트 보면 이번에 뭐 편입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뭐 이거다 하고 뭐 나갈 종목은 이거다 하는데 네. 편입 편출되는 기준이 따로 이렇게 공지된 게 있어요? 시가총액입니다. 예, 유동 시가총액. 시가총액으로 하는 예, 그냥 근데 줄여서 하는 건가요? 그냥 시가총액이 아니라 시장에 네. 풀려 있는 유동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먼저 그거를 분배하고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으로 줄 세우면 네. 얘네들이 예상한 편입 종목들이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예상이 안 맞는 경우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뭐 서로 이제 비중도 보니까 이게 국내는 107개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전이 30%가 넘고 나머지는 다 뭐 고만고만한데 혹시 비중이나 이런 것도 따로 걔네가 뭐 공개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기준 관련해서 작성된 자료를 봤는데 되게 좀 약간 자기들의 자기적인 리밸런싱 좀 조건도 있고 그게 제가 이해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상을 넘어섰는데 그 MSCI 관련해서 삼성증권에서 관련된 리포트가 있는데 그거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끝나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개인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게 리포트가 굉장히 길고 그 작성한 네. 사람도 이걸 진짜 이해하고 쓴 건지 모를 정도로 되게 복잡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수학적인 공식도 들어가고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장기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모건 스탠리보다 MSCI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뭐 DPS나 다른 지표들을 보면 모건 스탠리 MSCI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싶긴 해서. 저는 그 잘하는 사람 따라해서 주식하자는 게 제 기본 철학이라서 그 롬바론이라고 찾아보시면 되게 성장주 투자를 되게 미국에서 잘 하시는 분이고 한 30년간 거의 연평균 연봉리 한 14% 정도 하시는 분인데 거기 펀드에서 가장 비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매 분기마다 그 사람이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 끌어가려면 그 사람이 분기마다 사고 파는 것만 보고 해도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많이 높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냥 모건 스탠리보다 MSCI를 하게 됐고 주가 추이를 봐도 MSCI가 훨씬 더 과거에 잘 나갔기 때문에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번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방장님 보내주신 거 보니까 이번에 베일리 리포트에서 일루미나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많이 팔아도 아직 포트폴리오에서 한 3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냥 가격 많이 떨어져서 더 주워 담았어요. 특별히 뭐 문제는 없어 보이시나요? 저도 사실 좀 샀거든요. 그게 사이트 들어가면 뭐 그러니까 완전 그거를 보면 전량 매도한 거는 저도 진짜 거의 주의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베일리 기포드에 막 한 명이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30명인가? 거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그냥 종목을 선정하고 하는 거라서 더 그들도 이제 자산 자체가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더 좋은 자산을 발견했을 때 수익을 어느 정도 봤던 거를 팔고 사지 않나 생각이 들고 베일리 기포드가 거의 일루미나로 한 1100%인가 수익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김단태에 나온 방송은 수익률은 좀 오타가 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이건 뭐 번외인데 원래 저도 각도기 TV 나갈 때 미국 기업 들고 가서 분석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한국 기업 분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너무 막 이게 영어도 어렵고 막 다트 자료보다 분석하는 게 많이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하냐라고 하는데 그냥 자본주의 역사 이런 걸 공부해 보면 유동성이 풍부한 곳에서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려고 애써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해서 분석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도기님도 미국 주식을 투자 안 하니까 또 그렇게 들고 넣으셨어요. 네, 뭐 한 10% 정도 하고 계셔서 좀 의외예요. 그리고 개인 그 종목이 한 5개 밑이라고 하더라고요. 3개인가 4개밖에 자기는 안 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놀랐고. 테슬라에 되게 비관적이셨는데. 그래서 저도 네. 자기도 그거 3% 작년에 나가서 테슬라 엄청 깠는데 네. 폭등해가지고 그게 되게 예외적인 거고 지금 테슬라가 P 레이시오가 되게 뭐 많이 떨어졌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까지만 하면 거의 900 밑으로 절대 안 떨어질 것 같다고 자기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하셔서 좀 의외였습니다. 각도기님은 무슨 종목 들고 계시대요? 그때 뭐 다른 건설 종목 굉장히 추천 많이 하셨고 내년에 꼭 보라고 하고 저는 KTNG 옛날에 한 거 들고 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주가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게 시장 점유율이 좋아지고 홍삼이 약간 리오프닝 느낌이 있어서 KTNG도 한 30-40% 정도 그리고 지금 뭐 배당률이 한 6.87% 한 5.87% 정도 되니까 저는 발표는 해놓고 안 산다고 얘기는 했는데 자기는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근데 각동이님은 오스템 임플란트랑 건설주 이쪽으로 거의 집중 투자하고 있고 또 약간 좀 재밌었던 건 셀트리온 엄청 사기 회사라고 절대로 사지 말라고 그리고 한국의 바이오 회사 다 쓰레기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분 돈 많이 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비밀인데 작년에 80% 정도 벌었다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막 작년에 사실 뭐 100% 넘어간 사람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분 자체가 그냥 되게 그냥 가치주와 진짜 확실한 것만 투자하시는 분이라서. 보수적으로. 근데 금액이 커지면 사실 그분들은 실제가 커지면 저도 보수적으로 굴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 말씀드리게 되는 거니까. 맞다. 근데 조현님도 계시니까 요즘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오스템이랑 치과 관련 정도 있나요? 오스템은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레이나 이런 업체들도 좀 한동안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투명 교정이라고 해가지고 3D 프린트 이용한 교정이랑 디지털 덴티스트리 때문에 뜬 건데 사실 그런 거 할 거면 인비절라인을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진료라는 건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딱 했다고 이게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인비절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인 상태고
저만 해도 만약에 내가 그 디지털 덴티스트리 투명 규정할 거면 무슨 업체 거 쓸래? 그럼 당연히 인비디얼 라인 쓸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환자한테 뭐 기공비가 이만큼 들고 하니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거면 레이를 하느니 인비디얼 라인을 보는 게 낫다 생각하고, 오스템은 근데 우리나라에 하도 잘 밀어가지고 중국 쪽 매출이 이번에 뭐 약간 리오프닝 이런 느낌을 하면서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스템은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저도 사실 그 지금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비주얼 라인 하고 네. 있는데 그 제가 지난달부터 이거 하면서 그 생활 속 주식 발견하자 하면서 이게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봤거든요.